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우리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감동적인 실화, 가족과 결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로 승진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소리쳤습니다. 너처럼 격 떨어지는 여자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과 어머님 내일 해고 통보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들은 저를 비웃었지만 다음 날 사색이 되어 제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빌라.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제 발밑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협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장 찍어. 너처럼 격 떨어지는 여자는 그룹 상무인 나란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순간 넓은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있던 시어머니 최 여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 말이 100번 맞다. 옛날에야 제가 가난했으니 네가 필요했겠지만 너 같은 애는 우리 도진이 앞길에 흠집만 낼 뿐이다. 옆에 있던 고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성공한 남자는 그에 맞는 스펙을 가진 집안 여자랑 결혼해야지. 아, 그렇고 말고 또 다른 친척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너도 상무 사모님 소리 몇 년 들었으면 호강한 거지. 이제 눈치껏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어컨 바람에 날아간 종이들을 조용히 주워 모을 뿐이었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거실에서 도진이 평범한 대리였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최 여사는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었죠.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오늘도 같은 거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저를 헌신짝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제 앞에 의자를 거칠게 빼며 다가왔습니다. 시간 끌지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이야. 보상금이라 생각하고 이거 챙겨서 내 인생에서 꺼져줘. 최 여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주제넘게 더 바랄 생각 마라. 너처럼 촌에서 올라온 기집애한테 5천만 원이면 과분한 거니까. 다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찍으려는지 몰래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남자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저의 20대,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 택시 탈 돈이 부족해 빗속을 함께 우산 하나로 걸으면서도 저를 꼭 안아주던 사람. 내가 성공하면 절대 너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할게 라고 맹세했던 사람. 그 약속이 한낱 조롱거리로 변하는 데는 고작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귀 먹었어? 도장 찍으라고.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통쾌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떨림도 망설임도 없이 단정한 글씨로 제 이름 강희원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눈치껏 굴었으면 좋았잖아.
최 여사도 크게 웃었습니다. 다행히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는구나.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들 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좋아요.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죠. 거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과 어머님 두 분 모두 그룹에서 직위 해제 통보받을 준비나 하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기가 몇 초간 굳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거실 전체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최 여사는 배를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얘가 미쳤나 봐. 너 들었니? 그룹 상무인 내 아들이 해고당할 거란다? 도진 역시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울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정신이 나가버릴 줄은 몰랐네. 고모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격이 커서 헛소리를 하나 보군. 누군가가 거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비웃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그들의 눈에 저는 돈도 권력도 배경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여자였으니까요. 시집살이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낡은 국산 소형차를 몰았고 SPA 브랜드의 수수한 옷을 입었으며 가방도 그저 흔한 에코백이 전부였습니다. 그룹의 그 어떤 임원 모임이나 파티에도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고 제가 아는 사람에 대해 떠벌린 적도 없었죠. 그러니 제가 대기업 상무를 해고하게 만들겠다는 말은 그들에게 코미디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도지는 너무 웃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 내가 여전히 내 임원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그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다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으니까. 저는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매달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 텐데. 최 여사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하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겨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걸음씩 그 화려한 빌라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초여름의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한때 저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젊은 상무의 승진을 축하하는 건배제의와 저를 향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자 부재중 전화 한 통과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감사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마침 저택 앞에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차에 올라타 안만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등 뒤로 들리던 웃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빌라 단지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어둠 속에 길게 늘어선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빈손으로 이 집에 쫓겨나듯 떠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픈 이유는 결혼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남자가 너무도 잔인하게 저를 그의 인생에서 내동댕이 쳤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던 기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씨,
목적지 도착하면 마중 나올 가족분이라도 있나요? 저는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기사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제 집이 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20분 후 차는 마포구의 조용하고 깔끔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제 이름으로 매입해둔 곳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 때 쉴 수 있도록 처분하지 않고 남겨두었죠. 오늘 밤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서자 제가 떠나기 전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 창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가 친척들의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파티의 사진들과 함께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치껏 도장 찍고 나갔네. 자기 분수도 모르는 여자는 저런 꼴 당해도 싸지. 저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면 아무리 설명하고 해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도 모르게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와 도진은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상무도 아니었고 외제차도 고급 빌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우리는 한 기업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발표 자료 위로 아메리카노를 쏟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는 그에게 저는 그저 웃으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며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수년간 이어질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늘 진심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었고 월말에 지갑에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저와 영화를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아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진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걱정스레 물으셨죠. 정말 확신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 씨를 믿어요. 제 아버지는 도진을 한참 바라보시다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내라면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게. 그때 도진은 제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평생 희원이를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그 맹세는 저를 감동시켜 눈물 짓게 했었죠.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꽤 평화로웠습니다. 깐깐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선을 지키셨으니까요. 하지만 도진이 그룹의 핵심 신사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퇴근하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끙끙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타고 야식을 준비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막힐 때마다 저는 그의 기획안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함께 지새우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들고 출근했던 그는 저녁이 되면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획안 통과됐어. 희원아, 넌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부부니까 당연히 돕는 거지. 그는 약속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제일 큰 공은 전부 내 거야. 저는 단 한 번도 그 공로를 가로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점점 더 성장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연달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경영진은 백도진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시가의 태도도 덩달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벌써 임원 달게 생겼어요.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올 때마다 아부 섞인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진이가 참 출세했어. 나중에 상무님 되시면 우리 집안 식구들 좀 잘 챙겨줘. 처음엔 겸손하던 도진도 주위에 칭송이 끊이지 않자 점점 변해갔습니다.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명품 수트가 옷장을 채웠습니다. 낡은 차는 최고급 제네시스와 벤츠로 바뀌었죠. 그의 곁에는 항상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가족의 삶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놓고 밤 10시까지 기다리면 그제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나 거래처 분들이랑 식사했어. 먼저 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고 다음 날 데웠다가 또 그 다음 날 다시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최 여사는 제게 핀잔을 줬습니다. 큰이라는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좀 하는 걸로 유난 떨지 마라. 이기적이게 굴지 말고. 저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곧 만만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제 옷차림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 아내가 매일 싸구려 옷만 걸치고 다니면 우리 아들 체면이 뭐가 되니? 하루는 고급 잡지를 제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 좀 봐라. 머리도 고급 살롱에서 세팅하고 명품 백에 다이아몬드도 두르고 다녀야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전 지금처럼 단정한 게 좋아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즉, 어쩜 저렇게 발전이 없을까? 저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걸친 옷 조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그저 구제불능의 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사교성도 없고 꾸밀 줄도 몰라요. 우리 도진이가 능력이 좋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누. 사람들은 그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촌스럽다며 무시받는 여자가 백도진이 수차례의 결정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반에 도진은 저를 변호해주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침묵을 택했습니다. 점차 그의 눈빛도 시어머니의 그것과 닮아갔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빛,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던 남자는 그렇게 자신만의 헛된 우월감 속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빌라를 떠난 다음 날 아침, 시가의 풍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최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새로 맞춘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들의 정식 상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그녀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가 웃었습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 도진이가 똑똑해서 다행이지. 그 물건을 몇 년 더 데리고 살았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을 거다. 차를 마시던 시이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제 그 기집애 도장 찍는 꼴을 보니 어찌나 우습던지. 매달릴 줄 알았더니 해고 운운하며 허세를 부리잖아요. 두 사람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 속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한참 동안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룹 산하 핵심 계열사의 총괄 상무로 정식 취임하여 새 임원실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였죠. 최 여사가 감격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오늘 정말 빛이 나는구나. 도진이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지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라. 이제부터는 내 격에 맞는 배경 빵빵하고 세련된 여자를 새로 찾아야지. 도진은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벌써 몇 군데 혼처가 들어왔어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훌륭해서 적어도 같이 다니면 창피하지는 않을 여자들입니다. 최 여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성공한 남자의 마인드지. 어제 그 애는 무슨 식모도 아니고 밖에 데려나가면 누가 상무 사모님인 줄 알았겠니? 모자는 아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년 동안 도진을 위해 밑바닥부터 헌신했던 제 존재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잠을 설치며 아이디어를 쥐어짜던 밤들도 실패의 좌절감에 빠진 그를 다독여 일으켜 세우던 눈물겨운 시간들도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저는 아주 일찍 눈을 떴습니다. 단정한 비즈니스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홍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성아였습니다. 희원아, 괜찮아? 괜찮아. 정말 이혼 도장 찍은 거야? 성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당장 갈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을 뿐이야. 성아는 제 성격을 잘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난 항상 내 편이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조건 없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 속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던 날, 그는 너무나 감격해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내 평생, 내 아내는 강희원 너 하나뿐이야.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모든 약속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묻어두어야만 하는 법이니까요. 오전 9시 정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침착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위원회는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에 따라 진행하세요. 저 때문에 그 어떤 예외도 두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펴두었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도시 반대편. 도지는 이미 그룹 본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부터 수많은 직원들이 도열해 그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동료였던 이들이 이제는 허리를 굽히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상무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지는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누려 마땅한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몇몇 부장급 인사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이혼하셨다면서요?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니 몸이 다 가볍네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상무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여자가 아쉽겠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시면 줄을 설 텐데요. 도지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디쯤이세요? 나 방금 본사 근처 도착했다. 이따 오후에 새로 받은 고급 빌라 보러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약속한 거다! 도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계약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역시 내 아들이 최고야. 통화가 끝난 후 도진은 손목의 명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임원 회의까지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다듬고 대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불현듯 어제 저녁 제가 남긴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당신과 어머님 해고 통보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군. 쥐뿔도 없는 여자가 이제 갓 임원이 된 나를 협박하다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겠지. 저의 작은 오피스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9시 25분, 5분 남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홍차를 새로 한 잔 따랐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고 긴장감이나 불안감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놓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레 본래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을요. 오전 9시 30분 본사 16층 대회의실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핵심 부서장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습니다. 도진이 상무로 취임한 후 주재하는 첫 공식 회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하반기 경영 발전 계획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상석의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전에 없던 거대한 자부심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오고야만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워봅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진이 막 기조연설을 시작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도 경영팀 그룹 내부 감사실. 배지를 단 4명의 요원과 인사팀 책임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은 굳은 표정의 중년 남성, 바로 그룹 감사실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저기, 지금 회의 중입니다만, 감사실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겁니다. 그는 두툼한 결제,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백도진 상무, 자리에서 일어납시오. 도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룹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긴급 결정에 따라 백도진 상무의 직무를 임시로 전면 정지합니다. 최근 진행된 임원 승진 프로세스 및 관리자 권한 남용, 인사비리 개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실장님, 뭔가 크게 오해하신 모양인데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전 어제 막 정식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실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도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룹 회장의 직인과 이사회의 서명이 완벽하게 찍힌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 또 다음 장. 그의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맨 앞줄에 앉아있던 부장 하나가 마른 침을 삼켰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감사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직무 정지 처분과 더불어 현재 시간부로 백상무의 업무용 PC, 법인폰, 사내망 접속 권한 및 관련된 모든 기밀 문서를 압수 및 봉인 조치하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무직함으로 어떠한 결제나 외부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겁니까? 감사실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1차 감사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감사팀, IT 요원 2명이 다가가 도진의 랩톱을 회수하고 서버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다른 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원증 및 법인카드 반납해 주십시오. 도진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사원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부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던 부서장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진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도진이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색이 된 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아, 너 지금 어딨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회사 사람들이 왜 우리 집까지 들이닥친 거야? 도진이 경악했습니다. 집에요? 감사팀이 거길 왜? 너희 회사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된 그룹, 협력사, 고문직, 계약, 해지 통보서를 들이밀고 명의로 된 서류들을 싹 다 압수해가고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야? 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눈을 치켜뜨고 감사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일,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예비 감사 결과 백상무의 직계 가족이 권한을 남용하여 그룹 내 인사 및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미친 듯이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저 약간의 조언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비리란 말입니까? 감사실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조언인지 중대한 사규 위반인지는 감사가 끝나면 밝혀지겠죠. 저희는 그저 원칙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최 여사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권리증이랑 서류들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다. 도진은 억지로 평정심을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수십 통의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밤 룸살롱과 접대 자리를 함께하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백상무, 이번 일은 내가 도와줄 선을 넘었네. 당분간 연락 자제합시다. 두 번째는 핵심 거래처의 대표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추진 중이던 합작 투자는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형님 동생하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알주용이 감사팀에 협조해라. 윗선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화면을 넘겨볼수록 도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를 전도유망한 천재 임원이라 치켜세우던 모든 인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감사실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백도진 상무, 압수수색 및 직무정지, 동의서에 서명하시죠. 도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이번 건은 회장님을 포함한 최고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도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온 집안 식구들의 축배를 받던 상무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만에 상무실 의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어젯밤 제가 남긴 덤덤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당신과 어머님 해고 통보받을 준비나 하세요. 도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그저 집안일이나 하던 평범한 여자잖아. 이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미리 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지?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발버둥 칠수록 어젯밤 흔들림 없던 제 눈빛이 그의 뇌리에 더욱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한남동 빌라 거실.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협력사 고문직 임시 해촉 통보서가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단번에 쳐낸다고? 그때 문득 며느리가 집을 나서기 전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가 벼락처럼 떠올랐습니다. 당신과 어머님 두 분 모두 내일 해고 통보받을 준비나 하세요. 저를 가난하다고 멸시하며 쫓아냈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백도진 상무가 직위 해제 및 감사를 받는다는 소식은 단 1시간 만에 전 그룹사로 쫙 퍼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임원실 문턱이 닳도록 축하하러 오던 사람들은 이제 도진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홍해 갈라지듯 벽 쪽으로 밀착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부 섞인 미소도 90도 폴더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오직 경계심과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종이 상자 하나에 개인 물품 몇 개만 쓸어 담은 채 자신의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제 갖다 놨던 상무 백도진이라는 금장 명패는 가차없이 떼어졌고 문에는 볼품없는 나사 자국 2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는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곳은 그의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였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주머니에 폰이 울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입사 동기 태경이었습니다. 도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경아, 너 소식 들었지? 들었어. 너 기조실에 아는 선배 있잖아. 도대체 윗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좀 알아봐 주라.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아, 친구로서 충고하는데 더 이상 누구한테도 연락 돌리지 마. 무슨 뜻이야? 이번 감사는 보통 찌라시나 루머 돌아서 하는 정기 감사가 아니야. 그룹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떨어졌어. 그 사람들 두꺼운 파일 뭉치를 들고 왔더라. 아주 오래전부터 너와 내 어머니의 뒤를 캐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야.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난 이제 막 발령 났는데? 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얌전히 조사받아. 반항해봐야 너만 다쳐. 태경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진은 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입사 이래 처음으로 그는 길을 잃은 미아처럼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남동 빌라에 있는 최 여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형님, 동생하며 따르던 사모님들과 인맥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꺼두었고 어쩌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합시다라며 황급히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도진의 백을 믿고 취업 청탁을 구걸하던 사촌 조카조차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죄송한데 저 나설 짬이 안 돼요. 이번에 윗선에서 단단히 칼을 뽑았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분통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좀 미끄러졌다고 이렇게 싹 다 등을 돌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도와줄 귀인이 찾아온 건 아닐까 기대하며 달려나갔지만 문 앞에는 우체국 집배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명하고 받은 두툼한 봉투 안에는 인사비리, 의혹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그녀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저의 덤덤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년이.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지는 멘토처럼 따르던 그룹 내 최고참 전무를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 청담동의 인적이 드문 프라이빗 카페로 향했습니다. 전무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헬쑥해진 도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군. 도진은 인사치레를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전무님, 도대체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까? 배우가 누구입니까?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널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없어. 그저 네가 남긴 썩은 흔적들이 문서로 증명되었을 뿐이야. 도진이 반문했습니다. 썩은 흔적이란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지만 하나 충고하지. 어설프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해. 그래야 나중에 법적 처벌이라도 면할 거다. 도진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전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전무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우리 그룹 내에서 특정 개인 한 명이 너 같은 상무 하나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권력은 없어. 너를 날린 건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한 거다. 도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묻지 마. 이 그룹에는 나 같은 늙은 전무조차 감히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성역의 사람들이 존재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카페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가? 누군가 내게 경고를 했던가? 문득 3개월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원 승진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윤리 검증 보고서가 반려되어 보완 서류를 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지는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서류를 다시 준비하려 했으나 최 여사가 만류했습니다. 넌 이제 곧 상무야. 그런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 누가 신경 쓴다고 그냥 대충 도장 찍어서 올려. 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규정을 무시한 채 서류를 패스시켰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머니는 인사팀을 직접 압박해 먼 친척 조카를 부당하게 특채로 밀어넣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자신이 가진 권력의 당연한 전리품이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관행들이 덫이 되어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인가? 도진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네가 무엇을 내다버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발신자도 그 어떤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버린 것, 지위, 권력, 명예, 아니면 순간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던 도진의 머릿속에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새벽까지 코피를 쏟으며 일할 때 묵묵히 곁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여자. 값비싼 명품백 하나 조르지 않고 그저 당신이 정직하게 살면 그걸로 좋게라고 말해주던 여자. 퇴짜 맞은 기획안을 밤새워 완벽하게 뜯어 고쳐주던 손길.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음날 아침이면 기적처럼 해결책을 찾아 손에 쥐어주던 사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천재적인 감각을 가졌고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기적 뒤에는 과연 운만 있었을까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 저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평소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제 임원실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마주친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나 어젯밤에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 따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결제 서류를 확인하고 있을 때 비서실의 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계열사 임원비리 감사 1단계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책상에 두고 가세요. 윤 비서는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철의 표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제 눈빛에는 통쾌함이나 복수의 희열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늘 백도진이 맞이한 파국은 제가 하룻밤 만에 만들어낸 마법이 아니라 그와 그의 어머니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오만과 불법의 대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맑은 하늘 아래 테헤란로의 수많은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치열한 수요일일 뿐이지만 도진에게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의 중후한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회색 수트를 입은 그는 그룹 전체의 사정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게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일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발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진 않던가요? 아닙니다. 감사 통보 서류를 보고는 꽤 고분고분해지더군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원하셨다면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로 감사 발표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오늘이어야 했습니까? 저는 한참 침묵하다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시기를 조율한 게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 저를 선택한 거죠.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부 감사 스케줄은 이미 6개월 전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저 개인의 이혼 문제 따위로 그룹의 중대 일정을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가 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이 직위 해제되는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룹 감사위원회가 산하 계열사 임원들의 승진 프로세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을 때 백도진 상무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에서 제 스스로를 전면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그룹의 규정에 따르면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자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평가나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깊이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백도진에 관한 모든 서류와 검증 권한은 독립된 특별감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파일을 열람할 권한도 간섭할 권력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징계 처분은 객관적인 독립위원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 신사, 최고 감사실장이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백도진 전 상무는 평생 본부장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겁니다. 저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제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역할은 깊이 신청서에 서명했던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저의 사적인 감정이 위원회의 그 어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사실장은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목례를 한 뒤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진이 처음으로 팀장급 프로젝트를 맡았던 날, 그는 수차례 보고서가 반려되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자조했습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팀장 그릇이 못 되나 봐. 저는 따뜻한 카모마일 티를 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한번 볼까? 그는 슬프게 웃었죠. 네가 경영이나 기획을 알아? 봐도 모를 거야.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혹시 알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뭔가 빈틈이 보일지 그가 건넨 두꺼운 기획안을 저는 밤을 꼬박 세워 아주 꼼꼼히 읽었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저는 재무 분석표의 한 부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도진 씨, 이 부분의 수치들을 이런 논리 구조로 재배열하면 결재권자들이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 세상에.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저는 장난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당신이 요새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래. 다음 날 그 기획안은 대표이사의 극찬을 받으며 단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소리쳤죠. 희원아, 넌 진짜 내 행운의 여신이야. 그날 이후 그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대외비 자료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그것들을 분석하고 다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을 보고서에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누군가에게 생색을 낸 적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최 여사의 눈에 저는 그저 요리나 하고 청소나 하는 멍청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촌부라 비웃던 그 여자가 자신의 귀한 아들을 상무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말리는 두뇌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도진, 그 사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상무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로지 내 뛰어난 머리와 능력 덕분이라고 그는 밤을 지새우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희생을 잊어버렸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던 제 격려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 손을 놓지 않겠다던 눈물 어린 맹세마저 휴지통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오후 늦게 제 폰이 울렸습니다. 성아였습니다. 희원아, 너 그룹 사내만 공지 봤어? 아니, 아직 백도진 직위 해제 공지 떴어. 지금 사내 블라인드 난리 났어. 성아는 공지 캡처 화면을 보내왔습니다. 게시글 밑에는 벌써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놀라는 사람, 고소해하는 사람, 진작 잘렸어야 했다는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성아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원인이 뭔지 짐작도 못하더라. 네가 진짜 배우라는 건 아무도 몰라.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렇게 남는 편이 회사에나 나한테나 깔끔해. 곧이어 성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희원아, 혹시 몇몇 사람들은 네가 이혼당하고 앙심 품어서 복수한 거라고 수군대지 않을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성아야, 내가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제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 지난 3년 동안 맘만 먹으면 그 사람 밟아버릴 기회는 수천 번도 넘게 있었는걸. 성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강희원. 넌 옛날부터 한결같아.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철저히 계산된 피에 복수를 했다고 상상하겠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만약 백도진이 저와 했던 맹세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만약 그가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만약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직위를 팔아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설령 제가 그룹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해고할 명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건 제가 판 함정 때문이 아니라 이혼 서류를 내밀기 훨씬 전부터 그들 모자 스스로가 파놓은 거대한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지 3일째. 도지는 빌라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울리던 그의 스마트폰은 무서울 정도로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며 매달리던 거래처 대표들, 젊고 유능한 상무님이라며 칭송하던 임원들, 형님 아우하던 스폰서들, 그 많던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처박혀 폰 화면만 멍하니 노려보았습니다. 연락처 목록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전화를 걸 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차갑고 똑같았습니다. 다음에 뵙죠. 지금 회의 중입니다. 백상무님, 이번 일은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수신 거부를 해놓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은 최 여사 역시 과거에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거실을 배회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끝났어. 아무도 우릴 도와주려 하지 않아. 도진이 고개를 숙인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의 팔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도진아, 혹시 희원이 그 애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도진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최 여사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속사포처럼 뱉어냈습니다. 나도 걔가 이런 짓을 꾸밀 만큼 대단한 년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 하지만 혹시라도 걔가 그룹 윗선에 누구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라면, 만약 그런 거라면 네가 싹싹 빌어서라도. 도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희원이는 그런 뒷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내 해고 소식을 어젯밤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예언했단 말이냐. 도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난 3일 동안 그가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 예전 물건들을 처박아둔 상자를 뒤졌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영수증, 케이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자리가 닳고 바랜 푸른색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단정하고 또렷한 제 글씨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핵심 신사업 프로젝트 플랜, 리스크 분석, 위기 대응 방안. 도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포스트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무팀에서 태클을 걸면 플랜 B의 이 데이터를 제시할 것. 임원진 설득에는 감성적인 비전 제시가 필수. 도입부 멘트는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 구석에 작게 적힌 응원의 메시지들. 걱정 마. 도진 씨는 할 수 있어.
도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재 데스크에 엎드려 잠든 그의 등에 담요를 덮어주던 손길, 코피를 닦아주며 따뜻한 차를 쥐어주던 얼굴, 프로젝트가 막혀 밤새워 울상 지을 때 피곤한 눈을 비비며 곁에서 기획안을 고쳐주던 아내의 구분 등 그는 낡은 서랍바닥에 굴러다니던 16기가짜리 구형 USB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해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엑셀과 파워포인트 파일이 연도별로, 프로젝트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내 천재적인 두뇌에서 나왔다고 확신했던 핵심 리포트들조차 사실은 70% 이상 제가 작성하고 수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입사 후 그가 거둔 모든 성공, 그 찬란했던 트로피들이 사실은 자신을 그림자처럼 내조했던 아내의 피와 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직장 후배 태경이었습니다. 태경아. 태경은 주저하는 듯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 제가 블라인드랑 임원 비서실 쪽에서 찌라시 하나를 들었는데 이걸 선배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뭔데? 숨기지 말고 말해봐. 그게 선배 전처 되시는 분 말입니다. 형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내조의 여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진의 미간에 깊은 골입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정확한 직함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룹 최고위층 임원들 사이에서 형수님 이름이 심심찮게 거론된답니다. 그것도 아주 깍듯하고 두려워하는 뉘앙스로요. 도진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희원이는 평범한 회사 사무직일 뿐이야. 태경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선배, 만약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왜 단 한 번도 선배한테 인사청탁이나 백을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을까요? 선배가 그 수많은 사내 정치와 위기 속에서 승승장구할 때 왜 기적처럼 위에서 덮어주고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밤 어떻게 형수님의 입에서 해고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선배, 전 누구 말이 맞다.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배는 지난 3년 동안 자기 마누라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단 1%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지는 서재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쓰던 머그잔은 여전히 식기 건조대에 있었고 깜빡 잊고 두고 간 스카프는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심어둔 화초는 예쁘게 꽃을 피웠지만 그 꽃에 매일 아침 물을 주던 여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이 거대한 저택이 이토록 서늘하고 텅 비어 보인 적이 없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최 여사가 서재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도끼 품은 사나운 눈빛은 사라지고 기가 꺾인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아, 아무래도 네가 그 애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도진은 바닥만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제가 간다고 만나나 주겠습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착한 애를 그렇게 내쫓다니. 도진은 늘 꼿꼿하고 콧대 높던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제가 출근하는 여의도의 대형 오피스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된 최고급 명품 수트 대신 수수한 기성복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과 불면증으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그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비의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강희원 씨를 뵙고 싶습니다. 요원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연락을 취한 뒤 의례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쪽 대기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진은 소파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원증을 맨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2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제가 서류를 들고 내려오자 지나가던 부장, 팀장급 간부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뼛속 깊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였습니다. 10분 뒤 VIP 전담 비서가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백도진 씨, 강 본부장님께서 만남을 수락하셨습니다. 12층 접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진은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조용한 VIP 접견실 문이 열리자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제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도진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밤 이후 코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비아냥도 고성도 눈물도 없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도진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잘 지냈어? 저는 덤덤히 미소 지었습니다. 난 잘 지내. 당신은?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엉망이야.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감사가 전부 네가 한 짓이야?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넌 알고 있었잖아. 내가 쫓겨날 거라는 걸. 응, 알고 있었지. 대체 어떻게? 우리 그룹의 시스템과 내부 매뉴얼을 내가 설계하고 결제하니까 감사 일정이 언제 끝나고 징계위가 언제 소집되는지 아는 건 나한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도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네가 진짜 윗선의 지시에서 날 쳐낸 게 아니라고? 저는 그의 눈을 흔들림 없이 직시했습니다. 도진 씨, 내가 정말 개인적인 원한으로 권력을 남용해 당신을 치려고 마음먹었다면 당신이 내 앞통수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진 그날까지 상무실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질문에 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때 접견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회의 중이신데 실례가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기한에 본부장님 최종 사인이 필요하다 하셔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훑어본 뒤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노신사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도진은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서류를 들고 온 노신사는 며칠 전 대외의실문을 박차고 들어와 도진에게 직위 해제 통보서를 던졌던 그 섯을 펄어턴 그룹 최고 감사실장이었습니다. 그런 거물이 제 앞에서 비서처럼 고개를 숙이다니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원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야. 지난 3년간 좁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당신을 기다리던 강희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내 직업이나 내 진짜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 도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소파에 누워 넥타이를 풀며 넌 오늘 집구석에서 뭐 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그냥 늘 똑같은 사무실 일 하다가 퇴근했지 뭐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촌스러운 마누라의 회사 일 따위, 위대한 상무님인 자신이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도진이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조소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눈을 뜨고도 장님처럼 거만을 떨었구나. 저는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주었습니다. 권력이 당신의 눈을 가린 것뿐이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올라갔으니까. 방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하다, 희원아.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제 발밑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널 모욕할 때 방관해서 미안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착각해서 미안해. 널 그렇게 비참하게 쫓아내서 정말,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손목을 분질러서라도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거야. 제 발 아래에서 오열하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미움도 통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유리알 같은 평온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 씨, 살다 보면 고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어. 사람의 믿음이란 게 그래. 한번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억지로 본드로 붙여봤자 물이 새기 마련이거든. 그때였습니다. 접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 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고급 실크 블라우스 대신 후줄근한 가디건을 걸치고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을 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진의 옆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미친년이다. 이 어미가 노망이 나서 우리 복덩이를 몰라보고. 희원아, 제발 우리 도진이 좀 살려다오. 내 새끼 저렇게 회사에서 쫓겨나면 평생 폐인으로 살아야 한다. 제발 네 권력으로 우리 아들 자리 좀 되찾아주라. 응? 저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최 여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용서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절대 못 일어난다. 저를 향해 촌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모욕을 주던 여자가, 제 짐가방을 대문 밖으로 걷어차던 여자가, 아들의 이혼 합의서를 보며 마귀처럼 웃어대던 여자가 지금 제 구두코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두 분께 복수하려 한 적이 없으니까요. 최 여사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럼 어째서 우리 모자가 이 꼴이 된 거냐? 저는 쐐기를 박듯 또박또박 짚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두 분이 겪고 계신 파멸은 제 개인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진 씨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실과 직무유기,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인사청탁과 갑질, 비리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저는 도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룹의 시스템은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윗선에 자리 잡고 있다 한들 명백한 횡령과 사규 위반을 제 사사로운 감정으로 덮어줄 권한은 없습니다. 최 여사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했고 도진 역시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도진이 체념한 듯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원했다면 내가 징계받는 걸 막아줄 수도 있었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설령 그럴 힘이 있었다 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밉고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원칙이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이 썩어빠진 권력의 망령이 되었을 테니까. 접견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제야 두 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뒤통수를 친 무서운 전처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을 철저히 짓밟았던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떠한 동정표나 눈물 섞인 사과로도 이미 내려진 합법적인 심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그날 이후 도진과 그의 어머니는 로비의 숱한 시선들을 받으며 초라하게 빌딩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모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고급 세단은 이제 숨막히는 관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수석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던 최 여사가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거냐. 도지는 안만주시한 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곁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지.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가벼운 새치혀와 표독스러운 이기심이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남동 빌라에 도착하자 예전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스산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한편에 엎어져 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티 없이 맑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접견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얼음장같이 차가운 여자의 얼굴과는 딴판이었죠. 그녀의 뇌리에 잊혔던 기억들이 아프게 스쳤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아내던 아침, 허리 디스크로 쓰러진 자신을 들쳐업고 응급실을 뛰던 제 작은 어깨, 도진이 해외 출장 간 사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을 때 제가 밤을 새워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고 전복죽을 끓여 먹이던 밤. 그때 그녀는 분명 제 손을 꼭 잡고 넌 천사다. 내 며느리가 최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그 천사에게 모욕과 저주를 퍼부으며 집 밖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같은 시간 도진은 침실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옷장 절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것은 제 채취와 삶의 흔적들이었죠. 그는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작은 레시피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월, 된장찌개, 불고기, 화, 소고기 뭇국, 시금치 나물, 모두가 남편의 입맛에 맞춘 헌신적인 식단들이었습니다. 노트의 맨 뒷장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 씨가 맛있게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난 그거 하나면 돼. 도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10통씩 전화를 걸면 바빠 귀찮게 굴지 말라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죠.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이면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북엇국과 해장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다버린 것은 그저 흔한 조강지처가 아니라 자신보다 남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던 이 세상 유일한 진짜 내 편이었다는 사실을. 3일 뒤 그룹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백도진 전 상무는 회사에 끼친 수십억 대의 손실과 배임 혐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불명예해고 조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규에 따라 그간 받았던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전액 환수당했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직후 도진의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과 캐피탈사였습니다. 한남동 빌라의 주택담보 대출 연장 불가 통보,
외제차리스 대금 연체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상무의 억대 연봉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던 화려한 사상 누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겠습니다. 최 여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네가 상무 달았다고 온 친척한테 자랑했던 이 집을 팔겠다고? 당장 은행이자 낼 돈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집을 팔고 변두리 월세로 가야 합니다. 그 빌라는 최 여사가 동네방네 떠벌리며 권력을 과시하던 트로피이자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바로 그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쫓겨나는 다음 타자가 바로 자신들이 된 것입니다. 일주일 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금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도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리는 것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이 집안의 모든 벽과 바닥에 저의 환영이 남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은 고요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저녁이면 본가에 들러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성아와 함께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들어차는 듯한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차를 마시던 아버지가 부드러운 눈길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니? 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조금의 아쉬움은 남지만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훌쩍 다 커버렸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네 아까운 인생 낭비하지 마라. 네 스스로를 위해 보란 듯이 잘 살아. 그것은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리는 최고의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백도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그동안 나를 위해 희생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저는 문자를 다 읽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노가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과는 그저 말하는 사람의 부채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고해성사일 뿐 결코 지나간 상처를 덮어주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선한 밤바람이 제 앞머리를 날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완벽한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더 이상 도진에 대한 원망도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준다면 완전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인생은 반드시 저에게 더 빛나는 축복을 내려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궤도에 정착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새벽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는 일도, 습관처럼 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기분 좋게 일어나 따뜻한 얼그레이 차를 마시고 책을 몇 페이지 읽은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늦은 오후, 업무를 마치고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던 저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 깃이 낡아버린 하얀 셔츠, 손목을 장식하던 명품 롤렉스 시계는 사라졌고 늘 그를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대신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들고 있는 남자. 뼈만 남은 것처럼 수척해진 백도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다가 왔습니다. 희원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또 찾아와서 귀찮게 한 거라면 미안해. 그냥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 속에서 생각하고 또 반성했어. 나 지금은 어느 조그만 하청업체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닥부터 일하고 있어. 월급은 옛날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야.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남동 집 다 처분하고 빚 갚은 뒤에 경기도 변두리 낡은 빌라로 이사하셨어. 매일 밤낮으로 눈물로 지새우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셔.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네게 빚진 마음으로 사시겠다고. 저는 조용히 그의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상무자리에서 쫓겨나고 집과 차를 다 빼앗겼을 때가 내 인생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더라.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건 지쳐서 퇴근하고 텅 빈 좁은 월세방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목소리가 없다는 거.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없다는 거. 밤늦게까지 날 기다려주던 네 온기가 없다는 거였어. 네가 곁에 있을 땐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분에 넘치는 기적이었다는 걸. 전부 다 박살 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희원아. 제가 그를 가만히 응시하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내가 내 남은 평생을 바쳐 널 모시고 헌신한다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도 아니었고 승자의 오만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배낭을 영원히 내려놓은 여행자의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진 씨, 난 당신을 원망하던 마음 예전에 다 내려놓고 용서했어. 도진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퀭한 눈빛에 찰나의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은 그의 희망을 영원히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곧 재결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배인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만 흉터는 평생 남는 법이지.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린 유리잔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도 절대 원래의 매끄러운 잔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헌신적이고 바보 같았던 그 강의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도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체념한 듯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알아. 무슨 뜻인지. 그냥 내 미련을 확실하게 끊어내려면 내 입으로 직접 그 대답을 들어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때 제 앞으로 하얀색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성아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희원아, 이야기 다 끝났어? 빨리 타. 저는 성아를 향해 웃어준 뒤 도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출발, 응원할게. 다음번엔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 도진은 눈물을 삼키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평생 미안할 거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고 백미러를 통해 도진이 가로수 밑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쫓아오지도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회사 제 책상 위로 발신인이 없는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도진의 것이었지만 예전에 날카롭고 조급했던 필체와는 달리 아주 정갈하고 차분했습니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에 기적처럼 다가와 주어서 고마웠어. 네가 날 떠난 덕분에 나는 인간이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다. 두 번 다시 네 희생을 욕보이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게. 언제나 행복하길 빌어. 저는 카드를 끝까지 읽고 난 후 살며시 반으로 접어 맨 아래 칸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끝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끔찍한 고통과 배신조차도 결국은 사람을 한 뼘 더 성숙하게 만드는 위대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아 함께 삼겹살을 구우며 단란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제 밥그릇에 얹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요즘 핀 걸 보니 아빠가 아주 살맛이 난다. 어머니도 제 손을 포개어 잡으셨습니다. 그래,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 네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이지. 두 분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저는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때 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인생이 전부 무너져 내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잔인하게 닫히면 우주는 반드시 더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다른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향해 걸어나갈 굳센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저는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에 사랑을 주기 위해 찾아오고 또 누군가는 잔인하지만 필수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 찾아옵니다. 제가 겪은 이별은 결코 비극적인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주체적인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눈부신 두 번째 챕터의 서막이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자 밤 공기의 청량함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뒤에 놓인 아늑한 방은 언제나 저를 지켜줄 단단한 성벽이 되었고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끝없는 가능성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아픔과 눈물이 벼려낸 강철 같은 자존감과 평안함으로 저는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내일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것입니다. 긴 시간,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오늘 주인공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우리의 이야기 채널은 내일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